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세종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4년 전에 즉위하면서 다짐한 어진 정치를 본격적으로 펼칠 태세를 취한 것이지요. 두 가지 파격적 혁신을 단행합니다. 첫째로 나라의 치도 원칙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했던 절도 삼범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지요. 둘째로 괘씸죄의 만행을 제압합니다. 임금이나 왕실을 모독하면 불충으로 몰아서 대역죄로 처단하던 고질병을 없앤 거지요. 괘씸죄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해서 받는 미움을 말합니다. 나라의 치도 원칙을 바꾸고 오래된 고질병을 치료한 세종의 행보는 두 가지 의도를 짐작케 합니다. 첫째는 무고한 백성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결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법권의 탈선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도 원칙 실험은 안타깝게도 참담한 실패로 결말이 납니다. 반면에 괘씸죄를 제압하는 실험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무고가 남발되는 부작용이 따랐지만 성공이 퇴색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괘씸죄 제압에 초점을 맞추고 치도 원칙을 바꾼 혁신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이 임금이었을 동안은 나라의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임금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간사한 신하가 재빨리 앞장을 섭니다. 별것도 아닌 말을 조위난원, 망조난원, 감조난원, 거발난원 등으로 낙인을 찍어서 불충죄로 극형에 처하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상소를 반복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졸라대면 임금이 마지못해서 수용하는 것처럼 상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저승으로 갑니다. 세종이 임금이 된 뒤에도 부왕이 살았을 동안은 괘씸죄 횡포가 심했습니다. 법전에 그런 죄가 없는데도 임금을 들먹이기만 하면 불충으로 몰아서 대역죄로 처단합니다. 심지어는 왕비의 부친과 당숙이 경호부대 운영에 대해 원론적인 생각을 주고받았다가 불충 혐의를 덮어쓰고 대역죄로 처형됩니다. 일반 백성이 임금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대역죄인이 되어 목숨을 잃는 일도 잦았습니다. 세종이 즉위하고 1년쯤 지나서 황해도 연안에 살던 한동량이라는 백성이 난원죄로 처형됩니다. 비슷한 무렵 역시 황해도 연안에 살던 고천수라는 백성이 태종 때 도인 행세를 하며 임금을 속이다가 처형된 문가학이라는 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난원을 한 혐의로 처형됩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라도 나주 염전에서 소금을 굽던 김인발이라는 백성이 불충한 말을 떠버린 혐의로 능지처사됩니다. 수군절제사를 역임한 김양준이라는 인물이 병조 판서로 있다가 심원과 함께 처형된 신구 박습의 죽음을 애석해한 혐의로 가산을 몰수당하고 장 100대를 맞은 뒤에 전라도 보성 관아에 노비로 보내집니다. 나라에서 난원죄를 엄중하게 다루자 앙심을 품고 난원을 무고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로 앞의 7장에서 소개한 원장의 고발이 대표적 범벅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의 수령이 난원 고발을 일부러 천천히 처리하는 폐단이 드러납니다. 급하게 처리했다가 뒤탈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형조지휘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건의합니다. 지방에서 사람을 호리는 속임수나 어지러운 말을 퍼뜨린 자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감사가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함께 단단히 가두고 즉시 보고를 올려서 의금부가 신속하게 진위를 밝힐 수 있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형조의 수고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해 7월 임금의 모후가 죽었는데 장례를 마친 직후 부왕이 궁녀와 환관 6명을 불충죄로 처형합니다. 자신의 명을 거역한 정종하라는 의원과 자신에게 불손한 글을 올린 임군례라는 관원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난원죄를 법전에 집어넣기로 작심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뒤에 부왕이 세상을 뜨자 장례를 마치자마자 형조의 난원죄 입법을 준비하게 합니다. 신하나 백성의 범법 행위가 임금과 관련이 있으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불충으로 논지하는 풍토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욕조는 서로 의논하여 방안을 찾아보고 역대 형률을 찾아서 아래도록 하라. 형조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역대 형률을 토대로 난원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을 마련해서 아래입니다. 골자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금을 심하게 모독하였으면 참행에 처하고 가산을 정벌한다. 둘째, 임금을 가볍게 모독하였으면 장 100대와 삼천리박 유배에 처한다. 셋째, 국왕의 문서를 전하려는 관원에게 항거하고 신하의 예를 지키지 않은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난원 용의자가 고발되면 일단 먼저 임금에게 보고한 뒤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난원을 무고한 자는 반자법을 적용해 난원죄형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윤호하니 괘씸죄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집니다. 난원 고발이 있더라도 목숨을 잃는 백성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임금이 매번 역지사지로 처지를 헤아리고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세종 5년 3월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새 임금이 즉위하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살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내가 임금이 된다면 반드시 해마다 풍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망언을 주고받은 세 명을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양녕대군이 즉위하면 백성들이 자애로운 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짓거린 자를 장 100대와 노역 3년에 처하고 노역은 돈으로 죗값을 치르게 합니다. 비슷한 무렵에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다면 내가 덕을 봤을 것이다 라고 말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형벌을 선고합니다. 고을 수령에게 임금이 착하지 못해서 이 같은 자가 수령이 된 것이다 라고 쏘아붙인 조원이라는 백성을 용서합니다. 고을 수령이 자신의 토지 소송은 심리하지 않고 손님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다 못해서 내뱉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의금부, 사헌부, 사관원, 의정부 6조가 합세해서 조원을 불충죄로 사형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마지 못해서 노역 2년을 선고합니다. 정종 임금의 핏줄이 아닌데 정종이 죽은 뒤에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왕자를 사칭하며 난원을 퍼뜨리고 다닌 지훈이라는 자를 붙잡아서 목을 베게 합니다. 양녕대군이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자가 소문을 퍼뜨린 뒤에 사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금부 제조가 차명과 가산몰수를 건의합니다. 임금이 마지 못해서 장 100대와 노역 3년을 선고합니다. 부왕의 후궁이었던 명빈을 속인 조영무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가 죽고 나서 집이 팔리지 아니하자 명빈을 찾아가 임금께서도 알고 계시니 집을 사라고 거짓말을 한 죄를 용서한 것이지요. 사헌부와 사관원이 조질의 불충과 불효를 엄히 다스리기를 청하니 도리어 조질을 변호합니다. 불충은 임금에게 화가 미치게 할 마음을 품고 이를 말로써 드러내는 것을 말하니 조질이 거짓말을 한 것은 불충으로 볼 수 없다. 사관원과 사관부가 합세하여 조질을 먼 지방에 유배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다시 질은 자신의 죄를 모면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 불충과 멀다고 받아칩니다. 세종 11년 4월에는 무지한 백성의 난원은 죄를 묻지 않는 방안을 토론에 붙입니다.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지방에서 난원이 고발되어 증인까지 모두 서울로 불러서 진상을 캐보면 죄를 다스릴 만한 경우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지방에서 고발된 난원 사건의 처리를 고을 수령에게 맡기면 도무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펄쩍 뛰며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대를 표합니다. 신하된 도리로 임금을 모독한 말을 어찌 못 들은 척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임금이 머쓱하고 겸연쩍은 표정으로 제안을 거둡니다. 임금이 왕자 시절 가까운 인척의 시향제였던 사실을 입에 올린 장자후라는 자를 장 100대와 노역 3년에 처합니다. 대사원이 법대로 사형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자후의 말은 누구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고 받아칩니다. 노비 문제로 형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은 장차 임금이 될 것이라고 떠버린 조길통이라는 자를 살려줍니다. 대신들이 길통을 죽이기를 청하니 별 생각 없이 홧김에 불쑥 짓거린 말은 난원이 아니라고 받아칩니다. 지금의 임금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황해도 백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라고 짓거린
전남기라는 자를 차명에 처합니다. 황해도의 농민이었던 남기는 관리들이 환상곡 상환을 독촉하자 화학김에 임금을 겨냥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처음에 의금부 제조가 남기를 죽이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남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남기를 살려줄 뜻을 밝힙니다. 남기는 생활이 곤란한데 관리들이 환상곡 상환을 독촉해서 우발적으로 나를 원망하는 말을 한 것이지 내게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끼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예전에도 남기처럼 나른한 사람이 있었지만 실정만 밝히고 극형에 처하지는 않았으니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 남기를 살려주면 어떻겠는가. 예조판서 신상이 가로막고 나섭니다.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 법대로 남기를 사형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고려가 쇠퇴한 것은 왕조 마렵에 난원이 분분하게 일어났기 때문이고 남기의 난원은 수위가 높아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그대로 따릅니다. 대궐 밖에 있던 당직청에 와서 나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러 온 사람이니 모두 예를 갖추도록 하라 하고 고송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자를 차명에 처합니다. 의금부, 승정원, 사원부가 합세하여 능지처사하기를 반복해서 청해도 선고를 바꾸지 않습니다. 관하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툼을 벌이다가 임금의 덕을 비꼬면서 매우 불손한 언동을 보인 백성을 장 100대와 노역 3년에 처합니다. 정리해보면 난원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이 정해지니 괘씸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불충의 망령이 사라집니다. 대역죄 괴물이 잠적합니다. 일단 빠지면 살아날 길이 없었던 개미지옥이 메워졌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죽어서 세종인 나라를 통치한 28년 동안 고위 관료가 사소한 실언으로 대역죄인이 되어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대역죄로 처형된 경우가 3건 있었을 뿐입니다. 고발이 무고로 밝혀진 경우는 고발인을 엄벌에 처했습니다. 세종의 난원죄 입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죄형 법정주의를 본보인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은 그 업적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지만 600년 전에는 모든 백성이 쌍수를 들고 반겼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